강추린 한국사 약속의 이름 최승건입니다. 자, 우리 더 배우면서 강추린 한국사 16세기 조선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딱 16세기잖아요. 16세기. 그렇죠? 그 16세기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장난을 좀 치고 싶네, 얼굴에다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요? 네. 자, 이 16세기다 한다 그러면 이제 1600년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1600년대로. 그래서 1501년부터 1600년까지 요 기간을 우리가 16세기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느낌 딱 왔습니다. 그럼 요 때는 누구들이 판치는 세상이죠? 우리가 바로 살인들이 판치는 세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5세기 때는 이제 조선의 그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던 그런 시기고요. 그 다음에 16세기 때는 바로 이 살인들이 주도를 했던 그런 시간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16세기 조선사회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제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농업이 발달하죠. 예, 중농 억상책, 제가 뭐 상업이라든가 숭업 같은 경우는 뭐 고려시대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특히 조선사회에 들어오게 되면서 중농주의예요. 중농 억상이에요. 중농 억상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농업을 중요시 여기고 상업을 억압한다라는 거죠. 상업이라든가 수공업을 억압했어요. 자, 왜 그러냐면은 사실 이것은 뭐 농사 짓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 뭐 농업이 그 으뜸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국가가 백성들을 통제하는 데 있어서 백성들의 직업이 농업일 경우에 더욱 통제가 더 쉬웠다라는 겁니다. 상업이라든가 수공업 같은 경우는 돌아다니죠. 그러다 보니까 통제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농업을 더 중요시 여기지 않았느냐라고 후대 역사가들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로 농업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농업은 이제 기술이 점점 갈수록 이제 발달되지죠. 우리가 고려 말때에 이 책이 아마 기억날 거예요. 이암이 소개했던 뭐 농상집요. 자, 이 책은 어디 책이에요? 원나라에서 가져온 거죠. 원나라에서 중국 책이에요. 이것을 소개했다라는 겁니다. 언제에? 중요한 것은 언제에? 고려 말에. 이거 꼭 중요해요. 고려 말이에요. 고려 말에 소개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를 소개했어요? 뭘 소개했어요? 네, 이양법을 소개했다라는 거죠. 모내기법. 그래서 이것은 조선 전체에 걸쳐, 전국에 걸쳐가지고 이것이 이제 파급효과가 컸죠? 네,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고개 끄덕거리는 사람이 안 된다라는 거죠. 일부 남부지방에서만이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남부 지역에서만 이양법을 했습니다. 그러면 조선 전국적으로 걸쳐가지고 이것이 될 때는 조선 후기다라는 거예요. 이거 꼭 알아두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목화 들어왔고요. 고려 말 상황하고 그닥 다른 점은 없어요. 다른 점이 하나가 있다면 바로 이제 뭐에 다른 점이다? 장씨가 발달했다. 장씨는 전국적이다라는 거예요. 장씨는 전국적이다. 장씨가 뭐예요? 시장이죠. 지방에 있는 시장인데 매일 서는 시장이 아니라 며칠마다 쓰는 시장이에요. 뭐 3일장, 5일장, 7일장 막 그렇죠. 이런 거는 전국적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제도의 변화에 대해서 공부 한번 해볼게요. 토지제도. 자, 이 토지제도도 여러분들이 앞에서 우리가 임금들 그 구강, 그러니까 국가의 기틀을 만드는 그런 국왕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이미 제가 다뤘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토지제도 어떻게 되느냐. 자,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과전법을 실시했다라고 나와 있죠. 언제? 고려 말에 했어요. 고려 말에 했지만 이 당시에 집권했던 사람들이 신진사대부와 그 다음에 이성계와 같은 신흥 무인 세력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조선의 토지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전법은 전시과를 개혁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지는 주지 않죠. 그래서 과전법과 관련돼 가지고 나와 있는 거는 어디에 한해서 경기도에 있는 토지에 한해서만 줍니다. 예, 경기도에 있는 토지에 한해서. 그리고 여기에서 뭐를 주냐면은 수신전과 슐량전도 인정을 해준다라고 돼 있어요. 요 멘트가 나오면 초반기에 과전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과전법은 누구에게 주는 토지예요? 누구에게? 신진사대부에게 주는 토지예요. 그죠? 신진사대부들에게 나를 도와줘서 고맙다, 땡큐 하는 마음으로 토지를 주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전직이든지 현직이든지 다 줘요. 그쵸? 예, 그만뒀다고 해서 안 주는 거 아니에요. 공을 세웠으니까 줘야 되겠죠. 이 사람한테 줘요. 자, 그 다음에 뭐도 줘요? 이것도 줘요. 수신전도 주고 슐량전도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수신전, 제가 그 의미는 제가 설명을 드렸죠. 내 몸을 지켰다라는 거죠. 다른 남자한테 시집 안 가고 끝까지 절기를 지킨 겁니다. 즉 과부에게 주는 거예요. 과부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아무 과부나 다 주는 게 아니라 이 수신전의 개념은 나라를 세우는데 공을 세운 신하가 나라를 세우다가 싸우다가 죽잖아요. 그쵸? 그럼 죽으면 죽은 사람한테 어떻게 보상을 해줘? 못 해줘. 그래서 그 죽은 사람의 아내에게 주는 겁니다. 근데 이 엄마도 죽었어. 그럼 애들만 남잖아. 불쌍하잖아. 이 휼자는 뭐라고요?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피눈물이 나도록 불쌍한 거예요. 그 휼자에 뼈혈자가 피혈자가 들어가요. 이걸 주는 거예요. 애들한테. 그러면 애들한테 이걸 주는데 먹고 살라고 주는 건데 줬다가 뺏어요? 아니죠. 그래서 얘네들은 세습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세습이 가능하다. 이것이 초창기 때의 과전법의 기준이었어요. 자, 그러다가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직전법이 있습니다. 자, 직전법은 누가? 세조가 했다라는 거죠. 자기가 어린 조카 단종을 몰아내고 자기가 했어요. 그래서 왕권 강화의 차원도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직전법의 직은 누구? 얘들이 이제 안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얘들이 이제 안 준다. 줄 땅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직 관리에게만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신전, 슐량전 이거 땅도 없는데 이제 이것까지 뭘 줘? 안 준다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안 준다라는 얘기예요. 현직 관리에게만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관리들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내가 이제 열심히 일을 하다가 나이가 먹어서 이제 그만해서 전화 이제 소시는 물러갈까 하옵니다. 이렇게 물러갔는데 그러면 이제 전화가 어떻게 해? 야, 그럼 너 저 지난번에 땅 받은 거 그거 내놔. 딱 해버리겠죠. 그죠? 그럼 이 신하는 어떻게 돼요? 나 그럼 그만두고 나 뭐 먹고 살지 이렇게 돼버리죠.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직전법을 실시하게 되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 신하들이 어떤 현상을 나타낼까요? 그렇죠?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현직에 있을 때 돈 좀 벌 때에 부동산 투기를 해서 퇴직한 후를 노후를 내가 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관리들의 토지 소유 욕구를 자극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술 더 떠서 성종 때는 관수 관급제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성종 때. 관수 관급제를 하더라. 성종 때 관수 관급제. 즉 국가에서 수조하는 겁니다. 수조. 세금을 걷어들이고 국가에서 나중에 배급하는 거예요. 즉 그러면 여러분들이 관리들은 관수관급제에서 땅만 받았지 내 땅에서 일하는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일 권리가 없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야, 그러면 나는 뭐 이제 아무것도 없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 부동산 투기가 가열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 교재에 나오는 게 이것으로 인해서 뭐가? 지주제가 확산된다라는 얘기예요. 지주제.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주전호제예요. 지주전호제예요. 자, 지주전호라는 게 뭐냐면 땅 주인이 있고 그 다음에 내 땅에서 일하는 뭐가 있어요? 예, 가구가 있는 거예요. 가구가 있는 거예요. 내 땅에서 일하는. 그러니까 내 땅이니까, 내가 지주니까.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내 땅에서 또 농사 짓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전호예요. 전호. 좀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소장농입니다. 얘네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내 땅에서 일하는 백성하고 나하고 계약을 하겠죠. 아유, 나으리 제가 여기에서 열심히 농사를 짓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뭐라고 그래? 지주는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너 농사 짓고 그 대가로 나는 어때? 얼마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겠죠. 서로 계약을 하겠죠. 여기에서 얘네들이 욕심을 과하게 부려서 이 전호한테 얼마를 요구하는 거예요? 50%를 요구하는 겁니다. 내 땅에서 딸이 아니라 쌀 100가마가 나오면 50가마 날 줘야 돼 라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병작반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병작반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농민들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얘기가 이제 교재에 나오죠. 병작반수제의 형태로 운영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치체제의 확립을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수치체제는 조세공납역이죠. 이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마 너무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조세공납역. 조세는 대부분 우리가 전세, 땅에서 거두는 전세, 그 다음에 특산물인 뭐가 있어요? 공납이 있고, 그 다음에 남자들 같은 경우 역에 동원되죠. 뭐 노동하는 뭐 요역이라든가 군대 가는 군역이라든가 여기 이제 동원이 됩니다. 전세는 보통의 수확량의 10분의 1 정도 내게 하는 거죠. 자, 10분의 1을 내게 하는데 전세 보통의 수확량의 10분의 1을 내게 하게 되는데 이 10분의 1이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수확량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갖더라라는 얘기예요. 왜 불평불만을 갖냐면 그 해의 기후에 따라서 풍년이 들었느냐 흉년이 들었느냐 이거에 따라서 작년에 쌀 50가마니 뜯어갔는데 올해 흉년이 들었어. 태풍이 왔어. 태풍이 와가지고 수확량이 50가마니로 줄어버렸어. 그럼 50가마니 가져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그리고 내 땅은 자갈이 너무 많고 또 우리 동네는 참새가 너무 많아. 그래서 농사만 지으면 참새가 나타나가지고 야 신난다 파티다 그러면서 다 쪼아먹어. 낼 게 없어. 백성들만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합리적으로 걷어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세종 때에 역시 세종이에요. 연분 9등 전분 6등이라고 해가지고 토지를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요. 이거 토지 조사하는 거예요. 토지 조사. 전분. 땅에 따라가지고 땅의 질에 따라가지고 6등급으로 나눈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해에 풍년이 들었느냐 흉년이 들었느냐에 따라서 9등급으로 나눈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무려 17만 호를 조사를 했다는 얘기죠. 세종이. 여론조사를 한 거죠. 여론조사를 한 거예요.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공법이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공법이다. 굉장히 합리적인 제도예요. 그래서 최대 30두, 최저 4두까지 이렇게 했던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예전에 나왔던 시험 문제 가운데서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이게 1등전이에요. 1등전. 그 다음에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6등전이에요. 6등전. 자, 면적은 6등전이 몇 개가 많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많죠.
1등전은 요거 하나죠. 그쵸? 그러면 요 기준을 잘 봅시다. 여러분 기준을 잘 봅시다. 1등전에서 쌀이 뭐 예를 들어서 6가만이 나옵니다. 6가만이. 쌀이 6가만, 보통 평상식으로 6가만이 나와요. 6등전에서는 몇 가만이 나오는 거예요? 6등전에 똑같은 면적인데 몇 가만이 나오는 거예요? 한 가만이 나오는 거예요. 한 가만이. 똑같은 면적인데 여기는 한 가만이 나오는 땅이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는 얘랑 똑같은 면적의 땅인데 몇 가만이 난다? 6가만이 나오는 땅이다 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면적을 가지고 1등전은 면적이 넓고 얘는 좁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기준을 삼은 거예요. 기준을 삼은 거. 토지의 질에 따라 가지고 기준을 삼은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해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 그래서 1등전이니까 여러분들 흉년이 들었으니까 여기에서는 뭐 예를 들면은 뭐 30가만이 나왔다. 30가만이를 걷어갔어요. 그러지는 않지만 32를 걷어갔어요. 30가만이가 아니라 30가만이고 6가만이 나오는데 뭐 그렇죠? 30가만이가 아니라 32를 걷어갔어요. 32를 걷어갔어요. 아시겠죠? 그럼 여기에서도 6개니까 다 합해서 32를 걷어가는 거예요. 면적은 훨씬 넓은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조절을 했던 것이 바로 공법의 모양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 부분과 관련된 거는 제가 우리 그 문제풀이 할 때 제가 참고를 해가지고 그것과 관련된 기출 문제를 제가 풀이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염분구등과 전분육등의 개념을 제가 알으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대충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공납 보겠습니다. 공납은 지역별로 여러분들이 특산물을 걷어들이는데 특산물을 걷어들입니다. 특산물. 이게 농민들의 부담이 컸어요. 특산물을 걷어들이는데 공납은 특산물을 걷어들이는데 뭘로? 현물로 걷어들입니다. 걷어들이는데 왜 부담이 컸냐면 이거를 일일이 백성들이 쌀 같은 경우는 잘 상하지가 않죠. 근데 특산물 뭐 사과라든가 배라든가 이런 것들은 유통기간이 있잖아요. 유통기간이 넘어가면 상해요. 그럼 이걸 어디로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중앙에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직접 올라가서 낼 수가 없죠. 그래서 대신 납부하는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방납이 나타나는 거예요. 방납. 대신 납부한다 해서 방납이에요. 그럼 이 방납업자들한테 뭘 줘야 돼요? 수수료를 줘야 되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더욱 힘들어졌던 것이죠. 예.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었느냐? 여기에 플러스 별공도 있었어요. 별공이 뭐냐면 특별한 때에 내라고 그래. 임금에 이제 생신이 돌아오는데 그러니까 또 내야 돼. 별공. 그 다음에 늘 임금한테 올리는 또 뭐가 있어요? 진상이 있어요. 진상. 임금에게 상에게 올린다 해서 진상. 그래서 진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그 술 먹고 이렇게 빼레레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행패 부리고 주사 부리고 그러는 사람 우리가 뭐라 그래? 진상이다 라고 그러죠. 진상. 야, 이 진상아 막 그러죠. 그 진상이란 말이 여기서 생겨난 거예요. 여기서. 임금한테 올리는데 어차피 올릴 거 개수만 맞춰서 올리자. 그러다 보니까 제품의 품질은 어때요?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금한테 올리는 거는 안 좋은 거 올려요. 그래서 안 좋다라는 그런 개념에서 진상. 여러분들은 진상 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역이 있습니다. 역은 여러분들 16세 이상의 양인 남자에게 부과한다. 제가 군역할 때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세조 때에 보법하면서 정군과 보인으로 나눠줬다라는 건데 특히 군역 같은 경우는 거기 한 장을 훌러덩 넘게 되면은 126쪽에 제가 뭐 공납의 배단 방납 설명을 해드렸고 군대 같은 경우 군역 같은 경우 대립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방군수포 이런 것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줄에 세 번째 줄에 보게 되면 환곡이라는 게 나오는데 환곡이라는 거는 말의 정의가 뭐냐면 어떤 제도 시스템이 아니라
곡식이 환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돌아온다. 돌아와요. 이거 일종의 빈민구제법이에요. 빈민구제법. 가난한 백성들을 구제해 주는 거예요. 보릿고개 지나고 겨울 지나니까 뭐 곡식이 없어요. 너무 못 살겠어. 농사는 지어야 되는데 먹을 것도 없고 막 그러다 보니까 관청에 가가지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사또 저 좀 주세요. 그럼 사또가 너 그러면 농사 열심히 지어가지고 가을에 추수하면 약간의 이자를 해가지고 갚어. 알았지? 그러면 아유 감사합니다 사또. 가져가는 거예요. 빈민구제법이에요. 그런데 약간의 이자가 아니라 원금보다 더 이자가 많더라라는 거죠. 고리대로 전락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황곡이다. 그걸 교재에 보게 되면 연분고등, 전분 6등에 따른 수세액이 잘 나타나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성리학의 발달에 대해서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리학은 우리가 고려 말부터 고려 후반기부터 쭉 나왔기 때문에 성리학의 정의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설명 안 해도 될 거다라고 여러분들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성리학은 신진 사대부들의 통치의 기본적인 이념이죠. 그래서 이 성리학을 보급하기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을 했어요. 훈구와 사림 중에 특히 누가? 사림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사림들이. 왜 그러냐면 지방에 있는 자기 동네에 있는 백성들을 내 편으로 다 장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애들이 공부하는 소학, 또 그 다음에 위아래 기본적인 예절을 가르치는 주자가래, 어린애들이 공부하는 성리학이 뭐라고요? 소학. 그 다음에 기본적인 예절, 주자는 누구의 주자? 성리학을 만든 주의를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이 만든 가례, 이것을 백성들에게 보급하기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을 했어요. 사림들이. 기본을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만 자기를 따르기 때문에 이것을 엄청나게 하게 됐죠. 그래서 고려 후기 때는 이런 성리학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그 지방이라든가 일반 가정에는 성리학적인 어떤 질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깊게 스며들지 못했어요. 그런데 조선시대에 들어오게 되면서 16세기부터 이 사람들이 이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조선 후기 들어가게 되면은 일반 가정에서도 성리학적인 질서가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거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완전히 자리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성리학적,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질서라고 했죠. 질서. 질서기 때문에 윗사람한테 대들면 절대 안 돼요. 직업의 귀천도 딱 정해져 있고, 여자 중에 남자가 훨씬 높고 여자는 질투도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 꼭 기억해 두세요. 성리학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에 가문의 내력을 적은 족보도 나오고, 족보. 이 족보가 15세기 때에 여러분들이 안동권씨 족보가 가장 최초의 족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시기 때 나왔던 것이죠. 국가에서도 충신, 효자, 연려 등을, 그 다음에 사람마다 지위에 맞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성리학적 명분론, 이게 질서죠. 예, 신분제 강화하는 거.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성리학 연구를 아주 심하게 연구했던 사람 두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이황과 이이죠. 앞에서도 제가 다뤘습니다만 16세기 들어가면서 성리학적인 학자 아주 큰 별 두 분, 이황 선생님, 퇴계 이황이죠. 맨 처음에 나오셨죠. 자, 이 사람은 뭐를 강조했다고요? 이를 강조했습니다. 근본이죠. 근본을 강조했어요. 근본을 아주 강조했어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 이가 제일 중요하다. 근본이 안 된 애들은 주변에서 뭘 아무리 잘해도 제일 소용이 없어. 이런 어떤 주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강조했던 것이 성학 10요. 성학 10이에요. 거기 성학 10도. 성학 10도. 자, 이게 아주 중요한데 제가 요거는 이 선생님의 이야기하고 비교를 하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야지만 이름이 비슷해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개념이 잡혀요. 자, 그 다음에 주자 서술로 등이 있어요.
자, 이분은 성리학적인 그런 부분이 굉장히 대단했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큰 영향을 줍니다. 일본에. 자, 그 다음에 이 선생님, 율곡이죠. 천재죠, 천재. 예, 천재예요. 9번 그 과거 시험에 다 급제를 하고 장원급제도 많이 하고, 그렇죠? 이 사람은 뭐를 강조했습니까? 기를 강조했어요. 기. 이와 기의 정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고, 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지은 것이 성학 집요예요. 자, 그러면 이황과 이를 물어보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누가 더 먼저 나오신 분이냐면 이분이 더 먼저 나오신 분이고 이분은 나중에 나오신 분이고, 예. 자, 그런데 성학이라는 게 뭐냐? 성학이라는 게 뭐냐? 성학은 임금이 공부하는 거예요. 임금이 공부하는 학문을 성학이라고 불러요. 성학, 임금. 임금을 거의 성인처럼 여겼기 때문에 성인이 공부한다 해가지고 성학이라고 불렀어요. 성학. 성학이라고 불렸는데 이황 선생님하고 이 선생님하고 뭐가 차이가 있냐면 이황은 임금을 신하가 돼가지고 옆에서 모시지 않아요. 지방에서 저기 안동 이런 데 가가지고 후진양성에만 딱 신경 썼던 거예요. 이 선생님은 임금을 직접 옆에서 모셨던 사람이에요. 고위 관리였기 때문에. 그래서 성학 10도 10가지만 제시합니다. 임금은 이거 10가지 꼭 해야 돼. 딱 10가지 제시해요. 이 사람은 임금이 해야 될 거를 다 모아가지고 중요한 거를 다 모은 걸 다 모아가지고 임금에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전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많았던 이의가 훨씬 더 많았던 거죠. 임금에게 제시하는 게 많았던 것이죠.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황과 이의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구분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제가 꼭 말씀드릴게요. 성리학자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서원. 우리가 서원과 향약할 때 제가 이제 다뤘던 부분인데, 기능으로는 선현제사, 앞에서 있었던 그 선현들, 뭐 공자, 맹자, 또 그 다음에 뭐 주자,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성리학자들, 이런 사람들 제사하고, 학문연구하고, 후진양성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최초의 서원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세붕의 백운동 서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황 선생님이 뭘 해가지고, 상소를 해가지고, 임금에게 뭐를 받았습니까? 간판 받았죠? 이러한 서원을 뭐라고 한다고? 사액서원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사액서원이 됐습니다. 나중에 이제 문제가 크다라고 얘기했어요. 향약, 마을의 자치 귀약이에요. 마을의 자치 귀약. 예, 사림들이 만들어서 보급했습니다. 자, 상액의 보급은 최초로 누가? 조광조가 중국의 여씨 향약을 들여왔다. 여씨 향약, 여씨 향약. 여씨가 우리나라에 많지 않죠. 그러니까 중국의 거니까 여씨 향약이에요. 이거 향약, 이황의 예안 향약, 그 다음에 이의 해주 향약, 이런 것들 주르르 이렇게 딱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문제 있다면 향약은 뭐 조광조가 중국의 예안 향약을 들여왔다, 또 막 이렇게 섞어 놓는단 말이에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개념만, 이거 하나만 개념을 딱 잡아줘야 돼. 향약은 누가 가져왔다고요? 조광조가 맨 처음에 들여왔죠. 어디서? 중국에서. 그래서 여씨 향약. 중국 사람 여씨. 그 다음에 이화 선생님은 경상도 지방에서 향약을 만들었다 해가지고 예안. 이 선생님은 서울하고 가까운 해주 지방입니다. 해주에서 만들었다 해서 해주 향약이에요. 향약을 만들었어요. 4대 덕목, 덕업상권, 과실상교, 예송상교, 환난상교. 이거 우리가 초딩 때부터 똥떡 시간에 열심히 배웠던 부분이죠. 그렇죠? 이것을 백성들에게 잘 지켜라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이거 잘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마을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 향약 때문에 그 고을의 수령보다도 살인의 파워가 훨씬 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섭죠? 예, 무섭습니다. 예, 무서워요. 대단한 작전가예요. 대단한 작전가. 대단히 대단하고 굉장히 굉장하고 상당히 상당하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장약. 같이 우리가 그래서 16세기 사회를 우리가 딱 놓고 봤을 때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등장한다? 살인들이 많이 등장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15세기 때는 뭐예요?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것들. 그래서 정치적인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시기별로 상황을 이해를 하시면 그 시기 때에 나왔던 어떤 뭐 기본적인 학문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예술이라든가 이런 것들 몽땅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부분들 자료로 한번 확인해 보고요. 자, 이것이 뭐 연분구 등, 전분육 등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것이고, 그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문제 풀어봐야 되겠죠? 네, 문제 풀어봅니다. 예, 1번. 다음과 같은 조세 제도가 실시된 시기에 있었던 일로 옳지 않은 것은 토지 부역도가 풍흉의 정도에 따라서 전분육 등 연분구등법으로 바꾸고 조세 액수를 일결당 최고 20도에서 최하 40도를 내게 하였다. 세종 때 만들어진 공법입니다. 안평대군의 꿈을 바탕으로 안견이, 몽유도원도 이거 모르죠? 모릅니다. 몰라요. 안견이 누군지 우리가 배웠어야 알지. 그러나 우리는 안평대군은 안다라는 얘기죠. 누구예요? 세종의 아들이죠. 예, 지형인 수양대군의 죽음을 당한. 그러니까 이 시기 그렇다. 충신효자 연려 등의 행적을 그리고 설명한 삼강해실도. 이 삼강해실도도 세종 때에 만든 삼강해실도예요. 도. 삼강행실, 삼강오륜. 우리가 유교에서 강조하는 삼강오륜 알죠? 예, 뭐 부의, 부강, 뭐 부의, 신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강자 들어가는 거. 임금에게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뭐 이런 것들. 이 삼강오륜, 행동과 관련된 거를 글자로도 적고 그림으로도 했어요. 백성들은 글씨를 모르니까 그림으로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림도예요. 그림도. 이 암이 중국의 농서인 농상지배를 소개했다. 이게 이 시기예요? 이거 언제예요? 고려 후기잖아요. 중국의 농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다고. 소리의 장단과 높낮이를 표현할 수 있는 정간보를 상한하였다. 이것도 세종 때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정답은 3번. 자, 2번. 가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이를 강조하였으며 주자서절이요 성악 10도 저술하였다. 기를 강조하였으며 동호분답 성악 집요. 이제 성악 10도와 성악 집요 구분할 수 있죠. 여긴 누구죠? 이황 선생님. 여긴 누구죠? 이이 선생님. 가의 문인과 성원의 문인들이 결합하여 기호학파. 기호는 충청도, 그 다음에 전라도. 그러면 이황 선생님은 어디에 있어요? 경상도에 있으니까 경상도 무슨 지방? 영남지방. 이 선생님은 기호지방. 이렇게 되겠죠? 이황 선생님입니까? 아니죠? 네. 나는 근본적이고 이상주의적. 근본을 중요해. 이를 강조. 이가 근본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나가 아니라 가가 되겠죠. 그러니까 틀렸고. 가의 사상이 일본의 성리학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원 선생님. 일본 성리학에서 이원 선생님은 거의 신이에요. 신. 네, 맞는 얘기고. 나는 군주 스스로 성악을 따를 것을 주장하였다. 이거는 성악을 군주가 네가 스스로 따를 것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너는 군주기 때문에 성악을 따라야 돼. 이렇게 강하게 제시한 거예요. 이 강하게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은 왕하고 가까운 사람이에요. 왕하고 먼 사람이에요. 먼 사람이죠. 예, 이게 틀렸죠. 자, 그 다음에 가나는 모두 노장사상에 대해 포용적인 자세를 가졌다. 노장사상, 도교죠. 둘 중에 약간 포용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거는 바로 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나. 근데 나가 다른 학문에 대해서 약간은 포용적인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성리학이 그닥 특히 사림들이 연구했던, 둘 다 사림이잖아요. 그렇죠? 연구했던 성리학이 다른 학문에 대해서 그닥 그렇게 포용적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둘 중에 굳이 어디가 포용적이냐 물어본다면 기 쪽이 포용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정답은 우리가 3번 네,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끝났죠?
뭐가 끝나요? 16세기 조선 사회가 끝났고 다음 시간에 200년 동안 이어졌던 조선의 평화기가 깨져버립니다. 그러면서 격동의 시기로 가버리게 되죠. 자, 임진 왜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